앞으로 한 달이 제가 볼 땐 좀 중요합니다. 강달러가 지금 2달이 들락말락 하잖아요. 이제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 환율에 대한 전망치를 이렇게 쭉 보는데 아직은 약달러요. 얘가 3개월을 강달러를 가버리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엄청 팔지 않습니까? 채권도 이제 국채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로 이제 매도가 났어. 야 이제 올해 시장은 뭐 여기서 이제 달러는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인 거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12월 중순까지 가게 되면 그 상황은 좀 상상하기 어렵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12월 중순에 있을 FOMC. 그러니까 아까 달러가 9월부터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FOMC 때문이에요. 매파적이나. 그리고 10월 말 FOMC도 또 매파적이나 했죠. 그럼 별다른 일이 없으면 12월 중순 FOMC에서도 매파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얘네들이 뭔가 태도를 바꾸는 건 전혀 안 보이거든.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 또 시장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 그때 QE 한다? 그건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고 있다. 이걸로 오늘 사실은 화요일 인포맥스 라이브 문을 좀 열어봤는데 왜 변동성이 그럼 커지는 거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변동성이 주식, 지금 외환, 그렇죠? 채권도 금리 변동성이 큽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근데 제가 뉴스를 안 봐서 그러는데 죄송한데 그 요즘 변동성이 크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뭔가요? 주식이 일단 엄청 올랐는데 네. 수많은 사람들이 고점을 이제 알고 싶어 하죠. 근데 알고 싶은데 이제 1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로 치면 50포인트밖에 안 돼요. 네, 그렇지. 지수가 4,200이 됐기 때문에 100포인트가 된 건데 과거의 개념으로 100포인트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게 저는 느껴지는 거라고 사실 생각해요. 사실 별 관련이 없는데 저는 오히려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변동성이 큰 거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주식이 변동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욕구 주식 쪽에서는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설명하는 어떤 통일 이론 이런 것들을 좀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외환, 채권, 주식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서 하나를 좀 꼽고 싶습니다. 이거를 꼽으려면 사실 이제 올해 초부터 왜냐하면 뭔가가 이제 쌓여 왔었기 때문에 그 쌓여온 게 무엇인지, 왜 쌓였는지, 지금 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모든 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뭐 그림을 잠깐 준비해 왔는데 이제 1페이지 제가 요즘 좀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제가 유동성주의자, 달러 유동성주의자로서 요즘 좀 밀고 있는데 닉네임이 못 본 사이에 많이 생기셨어요. 너무 병이 많아. 달러 유동성 병까지 병이 생겼어. 상 트리플 네. 걸렸어. 네. 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네. 와, 이걸로 설명하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쫙 깨뜨려져서 우리 가끔 이제 공부하다가 혼란스러운 순간이 딱 정리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리가 되는지 한번 나중에 평가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 그림에 있는 선들은 올해 1월부터 각 통화들의 달러 대비 가치입니다. 하얀색은 원화, 이제 회색 유로. 지금 얘네들이 보면은 연초부터는 쭉 올라갔죠. 그 얘기는 달러는 반대쪽으로 약세다. 각 통화들은 달러 대비 강했다. 위로 올라갔으니까요. 네. 이제 쭉 가다가 특히 이제 4월 달에 그때 이제 미국의 독립의 날 상호관세 그때 이후로 또 강한 흐름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약달러 그러다가 한 7월 정도까지는 흐름이 쭉 갔고요. 이 흐름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보시면 9월입니다. 특히 이제 유로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유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원화가 중요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원화는 외환 시장에서는 이제 작은 아이고 가장 큰 건 이제 유로화입니다. 근데 유로화 대비 유로화가 지금 회색이거든요. 근데 회색 보시면은 9월 달까지는 얘가 그래도 올라간단 말이죠. 즉 9월까지는 달러가 약세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친구들이 전부 이제 아래로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네요. 즉 달러가 9월까지는 약세였는데 이제 9월 이후부터 강세다. 그렇게 크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상하게 올해 자산 시장이 딱 요 그림이랑 비슷해 갑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모두 좋았어요. 에브리바디 해피. 주식, 채권, 금, 비트코인 다 좋았어. 채권은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아무튼 다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9월이 지나면서부터 특히 코인이 좀 이상한데 코인이 10월 달에 나빴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10월을 업토버라고 불러요. 업토버. 10월은 늘 오르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이게도 이번 10월은 코인 시장이 망가졌습니다. 금도 10월 달부터는 힘을 못 쓰고 있고요. 10월 이후에 그래도 힘을 좀 쓰던 아이들이 이제 한국 주식 이런 친구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따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텐데 달러가 약해질 때 유동성이 창출되는 루트가 있습니다. 전 유동성주의자니까. 제가 이 그림 사실 보고 왔는데 네.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저거를 연초부터 그렸기 때문에 저런 그림이 아니냐. 왜냐하면 작년 말에 달러 지수가 108을 찍어가지고 계속 오른 고점이 작년 말이었기 때문에 저걸 길게 그리면 저렇게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일부러 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즉 작년부터 보면은 얘는 하락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는 올해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꼴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달러 지수로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까지는 달러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혼자 가죠. 달러가 강할 때는. 혹은 미국 혼자 가서 달러가 강한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가령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쉬었지 않습니까? 힘이 별로 없었고. 근데 올해서부터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이 전부 좋게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부르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 우리나라 주식들. 네. 작년까지는 정말 다 탈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게 이제 재료가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거냐? 네. 저는 시발점을 달러가 올해부터 유독 약했다. 그것이 모든 유동성을 공급하는 원천이었다. 이게 이제 올해에 특히 1월부터 주요 자산들을 급격하게 올리게 하는. 작년까지는 주로 이제 미국 자산 위주로 갔었던 거고, 특히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미국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들어가고 대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올해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유동성 장세 하는데 이 유동성 장세라는 거에 유동성을 푸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사람들이 누군지 잘 얘기를 못 하잖아요. 유동성 분명히 많아. 근데 유동성 누가 풀었죠? 혹시 그거에 대한 답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고민해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오셔서 새로운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투입되는 걸 계산해 보니까 올해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부동산이 거래도 안 되고 부동산 관련된 상품도 많이 줄고 이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 창출되는 그림이 있지. 비트코인이 올해 다우보다 수익률이 안 좋아요. 올해 YTD로 보면. 그럼 이제 코인에도 별 유동성이 없고. 그럼 똑같은 양의 유동성이어도 미국이 워낙 자산 시장이 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이 1%밖에 안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갔다. 우리나라 이번에 1등이고 2등이 중국의 과창판 창업판입니다. 주식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물론 얘기하신 그 달러 파생 그건 이제 유동성이 이제 있고 자산 가격이 그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저희 하반 연간 전망이 비미국의 시대였는데 주장이 뭐였냐면 미국에 있는 자산을 요만큼 팔면 다른 나라에서 왕창 살 수 있다.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의 개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거에 왜냐하면 그 유동성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옮겨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옮겨가는 게 일부이긴 한데 유동성은 허공에서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유동성이 옮겨져서 다른 지역으로 돈이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전혀. 왜냐하면 미국에서 매도가 안 났잖아요. 아니 미국이 올해 완전 꼴찌예요. 압도적으로 증시가. 꼴찌인데 이게 매도를 해서 옮겨갔냐 하면은 매도가 뭐 그렇게 미국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원래 대체 자산 시장 같은 경우 이미 2022년부터 해당 자산을 투자하려는 수많은 대체 자산 투자자들이 그때부터 거의 다 이제 줄이려고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쪽에서 제일 앞에 서 있는 데가 주로 이제 대학 연기금들이 이제 대체 자산 쪽인데 그쪽에 이제 부동산이나 대체 주택은 계속 금리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던 22년, 23년부터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 유동성이 옮겼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이미 너무 시작된 지 오래돼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성이 창출되는 루트가 달러의 추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신 거니까.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은 전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고 예. 또 뭐 대출이 그렇다고 막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예대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보세요? 미국 민간은행도 예대율이 올해 내내 상승했거든요. 그 예대율 그러니까 민간에 이제 대출이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 민간의 대출에서 민간에서는 그렇게 대출이 그렇게 나간 게 눈에 보이지 않고 M2는 증가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민간의 대출도 증가한 것 같지 아니, 않아요? 대출 증가율을 이제 프레드나 주요 은행들의 데이터를 보면 올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예금은 안 늘었는데. 자, 그건 그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M2의 증가의 그 근원을 음.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 M2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통 경제학에서는 대출로만 봅니다. 대출이 맞아. 대출이야, 대출. 대출인데 그 변동성을 만드는 건 주로 실물 자산 쪽에, 그러니까 실물 경제 대출이 아니라 사실은 파생 상품 쪽이 훨씬 큽니다.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만 보기 때문에 경제학 교과서상으로는 그냥 사람들이 경제활동 하려고 대출을 받아 실물에서 실물 받으면은 은행이 대출해주면 우리도 이제 주담대 하면은 이제 은행 가서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유동성을 늘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은행은 그것보다는 파생 상품, 특히 미국은 파생 상품을 통한 유동성 전출이 훨씬 큽니다. 훨씬 변동성도 훨씬 크고. 그러니까 이게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가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요즘 보면은 주로 이제 회사채를 조달한다거나 혹은 이제 미국은 섀도우 뱅킹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조달하는 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보면 맨날 커.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 갑자기 커져야 이게 유동성이 창출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거는 그냥 뭐 늘 크고 이제 올해는 오히려 전통적인 유동성 그 대출이죠. 전통성의 실물 쪽에서의 대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데이터 센터나 이쪽에서 투자가 좀 있었지. 그리고 대출이 늘긴 했죠. 이번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이제 주로 빅테크들이 이제 회사채 발행을 대규모로 이제 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요즘인 거고 올해 이제 총으로 봤을 때는 실물 쪽에서 늘어난 유동성은 그렇게 그러니까 실물 쪽에서 유동성이 늘으려면 내가 이거를 빨리 빌려서 투자를 할 거야 이럴 때만 이제 유동성이 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물 쪽에서는 그렇게 유동성을 창출하지 않았다. 즉 중앙은행도 실물도 유동성을 그렇게 창출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증시나 이렇게 같이 네. 하락하는 모습을 네. 보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유동성주의자라는 전 정체성을 달러 작가님이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네. 같이 해석해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가장 큰 유동성의 창출, 특히 속도 면에서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실물 경제에서의 대출은 속도도 많이 걸리고 상대적으로 느려. 그런데 이 파생 상품의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유동성은 순식간에 생기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러가 뭐 약하다거나 혹은 강하다고 해서 파생 상품의 포지션이 뭐 늘거나 주는 건 아니고 그 전제 조건은 물론 지금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달러 쪽에 투자를 한 대규모 투자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달러를 안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달러 자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으면 이 달러 자산의 앞으로의 달러 변화에 따라서 굉장한 포지션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가령 작년 말까지는 강달러였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러면 강달러였으면은 달러 자산 갖고 있는 사람 좋죠. 많이 벌었지. 그때 달러가 이제 오르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뭐 미국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강해지니까 더블로 먹었죠. 좋았어. 그런데 올해 1월 1일이 되면서부터 거의 대부분의 아이비들이 올해의 테마는 약달러다. 원래 당시에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의 테마를 전부 다 약달러로 잡았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이유를 이제 불문하고 그러면 이제 이 거대한 이 수십조 달러를 운용해야 되는 전 세계 뭐 연기금, 보험사, 운용사도 있지만 운용사, 뭐 은행 이분들은 내가 그동안 달러로 많이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적어도 지킬 수 있을까? 혹은 달러 올해 다 약세로 간다고 하는데 이걸로도 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달러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달러가 약해질 때 조건이 만들어지면 네. 같이 결부가 돼서 이제 엄청난 달러 대출을 만들어내는 유동성의 창구가 되는 거죠. 달러 대출을 어디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나요? 미국 은행들은 대출이 는 건 맞아요. 달러 대출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로 달러 이런 시장을 유로 달러도 잘 안 있죠. 보이던데. 유로 달러 쪽에서는 그거는 네. 데이터 확인을 하려면 BIS에서 대략 1년 지나서 그래서 네.
다만 제가 메커니즘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12페이지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최대 연기금이죠. GPIF. 요 분들이 이 달러 자산만 1조 달러 정도 들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만. 1조 달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500조 되죠. 자, 자산에 1,500조가 있기 때문에 부채는 다 엔화죠. 왜냐면 엔화 연기금이니까 나중에 엔화를 줘야 돼요. 네. 부채는 다 엔화야. 엔화 연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근데 자산은 달러가 1조 달러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환에 의해서 엄청난 손익이 생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연초부터 모두들 달러가 이제부터 약해질 거래. 그러면은 터지겠죠. 가만히 있으면. 그럼 이제 1조 달러에 선물한 매도를 합니다. 풀엣지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선물한 매도를 하면 누군가 선물하는 받아줘야겠죠. 받는 사람은 일본의 어떤 은행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13페이지 그림에서 미쓰비시 은행을 데려왔습니다. GPIF가 미쓰비시 은행에 가서 저 선물한 매도할게요. 그럼 미쓰비시 은행은 선물한 매수가 되죠. 서로 반대 포지션이니까. 근데 미쓰비시 은행은 바보가 아닌데 왜 다들 사람들이 올해는 달러가 약하다 그러는데 왜 1월 1일부터 달러의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까요? 미쓰비시 은행은 단순히 고객이니까 혹은 뭐 GPIF가 고객이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뭐 수수료도 벌을 수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은행들은 이 포지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 은행이 달러 지금 매수가 되죠? 그럼 달러 매수 포지션을 없애는 방법은 달러를 차입하면 돼요. 차입. 그래서 지금 미쓰비시 은행의 밸런스 시 지금 있죠? 달러 차입 부채 네. 이게 달러 차입 1조 달러를 했습니다. 그럼 이 1조 달러 또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거는 아마 미국의 뭐 JP 모건한테 빌렸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JP 모건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JP 모건이 달러 대출이 미쓰비시에 대출한 1조 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1조 달러가 미쓰비시가 가지고 가지만 미쓰비시는 아까 다시 이 달러 부채를 외환시장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현금이 1조 달러가 있으니까 외환시장에 팔면 엔화가 들어오죠. 이러면 미쓰비시는 자신의 달러 매수 포지션이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스퀘어가 됐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JP모건은 어떻게 되냐? 아까 달러 대출이 1조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미쓰비시는 가지고 있던 달러를 외환시장에 이제 팔아버렸잖아요. 그 판 외환이 다시 돌고 돌아서 JP모건의 부채로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달러 예금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끝나요. 다 끝나.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은행 시스템의 밸런스 쉿이 JP모건은 1조 달러만큼 늘죠. 그죠? 네. 그리고 앞으로 가서 미쓰비시를 보시면 얘도 1조 달러가 늘죠. 다만 차이점은 얘는 부채 쪽이 1조 달러가 늘고 자산 쪽은 1조 달러 규모의 엔화가 늘죠. 엔화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증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풀렸다. 우리가 이제 M2로 풀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으로 미국도 유동성이 풀리고 이렇게 하면 일본도 유동성이 풀립니다. 투자 전략에서 어쨌든 그럼 지금 유동성의 흐름을 쫓아가고 근원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개인 투자자가 유동성을 활용하고 좀 흐름을 쫓아가려면 가장 조언해 쉬운 게 주실 수 있어요. 있는 쉬운 게 뭘까요? 달러의 유로 달러를 보시면 됩니다. 유로 달러를 봐라. 유로 달러 환율. 유로 환율 얘기하시는 거죠? 네, 유로 달러 환율. 유로 환율. 달러 인덱스를 보면 더 정확한데 거기까지 뭐 보실 필요 없고 유로 달러 환율. 그러니까 유로 달러 환율이 사실은 이제 큰 형님들 간의 가장 큰 달러의 가치의 이제 흐름을 얘기해주고 사실 요즘에 이제 동양 국가들이 커져서 그렇지 전통적으로는 이제 유로화,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이 달러 숏을 통해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었거든요. 이거는 대략 한 2014년까지는 그랬었고 그 이후에는 약간 동양권 국가들이 굉장히 커진 느낌을 저희는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자산이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 달러 환율을 이제 보면 네. 지금 한 1.1415 뭐 이래요. 1.14, 1.15 정도 해요. 1유로당 달러를 얘기하시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는 또 환율이 거꾸로 올라가. 좀 복잡해. 맞죠.
그래서 지금 1.15 유로, 1.15 달러죠. 1.15 달러. 헷갈리네. 1.15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 약세야. 이 환율이 우리나라 달러원이랑 반대죠. 네. 그래서 헷갈려요. 달러원은 올라가면 달러 강세잖아. 맞아. 근데 유로 달러는 올라가면 달러 약세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달러 강세예요. 지금 얘가 한 1.1718 갔다가 지금 1.15까지 떨어진 거야. 떨어졌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전 세계 자산시장이 될 놈 될.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는 좀 될 놈 될 가다가 이게 2달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달이 제가 볼 땐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면 어떻게? 왜냐하면 네. 강달러가 지금 2달이 들락말락 하잖아요. 네네. 얘가 3개월을 강달러를 가버리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요. 달러에 그러니까 아직도 다들 약세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약세 전망을 유지하면 그냥 기존의 헤지 포지션을 그래도 갖고 있어. 근데 야 이제 앞으로는 강달러래 만약에 아직 바꾸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 환율에 대한 전망치를 이렇게 쭉 보는데 환율 전망치가 아직은 약달러야. 왜냐하면 연초에 약달러를 왕창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약달러 전망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12월 중순까지 달러가 지금처럼 세잖아요. 그러면 전망을 바꿔요. 전망을 바꾸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아까 얘기한 그 유동성을 창출했던 네. 달러 수술했던 그 수많은 이 투자자분들 혹은 뭐 투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이분들이 이제는 끝이 났나 보네. 근데 일부 이제 요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부 이제 네.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엄청 팔지 않습니까? 채권 현물을 판 건 아닌데 이제 국채 선물 시장에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매도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팔아서 달러로 환전하고 있는 거지. 환전은. 얘네들이 이제 한 2달 정도 달러가 강세니까 야 이제 올해 시장은 뭐 여기서 이제 달러는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인 거지. 약달러는 끝났나 보다. 네. 네. 근데 이런 애들이 다시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다시 또 들어와. 그렇겠죠. 또 들어와. 근데 이게 3개월 정도 진행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대세가 돼버립니다. 대세가 되면 기존의 이제 큰 손들, 아까 이제 연초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러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 숏으로 달러 대출을 받았던 거대한 이분들이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만들어지는 것도 순식간인데 왜냐면 그냥 뭐 여러분들도 선물 거래 그냥 하다 보면은 하루하루 그냥 청산돼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12월 중순까지 가게 되면 네. 그 상황은 좀 상상하기 어렵다. 아까 그래서 채권 전문가시니까 네네. 얘기하신 김에 우리나라 지금 국채 금리의 상승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저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또 어떤 쪽에서는 펀더멘탈하게 우리나라가 채권 발행을 많이 할 거고 예. 그리고 경제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거고 예. 그리고 물가 부담도 있고 한국은행이 죽어도 금리를 안 내려줄 것처럼 오늘도 무슨 뭐 책 써가지고 이제 집값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책 써죠? 아니 책이 아니라 무슨 언론 무슨 보고서가 네. 나와서 그런 게 하나 나왔. 얘기했던 거는 했나? 한국은행에서 나온 것 한국은행. 같아요. 뭐 무슨 집합적 기대인지 모르면서 집값에 대해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다는 펀더멘탈한 이유 때문에 때린 거다. 이렇게 설명한 라인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더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새로이 등장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새로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재료는 제가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재료는 예를 들면 이제 집값 같은 게 좀 있었지. 뭐 집값이야 뭐 지금도 좀 불안하니까. 금리를 그래서 안 내릴 거라는 게 확 들어온 건 아닌가요? 아닌가? 예, 금리가 안 내릴 거라는 얘기가 들은 건 사실이에요. 원래는 내릴 거였는데 안 네, 내려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갑자기 뭐가 등장해서 금리를 더 이상 안 내릴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환율 때문이야. 환율이 너무 올라서. 네. 환율이 너무. 그러니까 환율이 왜 올랐냐? 이제 그건 또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네네네. 환율이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이제 그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하느니 어렵지 않냐. 물론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펀더멘털이나 뭐 물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보기에 얘네들은 조금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뭐 두세 번째 경제나 이런 의견을 것까지 냈을 왜냐면 경제는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니까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좀 과하죠. 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계기가 됐던 건 이 환율입니다. 네. 환율이 갑자기 1,450원을 그냥 위로 확 들어버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 계엄 레벨까지 지금 가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 하느니 금리는 안 내리겠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환율에 민감해요. 얘네들이 국채 선물은 원래 외국인들은 국채 선물은 금리 보고 들어오거든요. 이 금리라는 건 금리의 방향성. 왜냐하면 해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거에 달러로 채권 투자할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현물? 예. 현물. 현물이 아닌가요, 현물은 잘 요즘? 안 합니다. 네, 그래요? 현물은 거의 투자. 그러니까 현물을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할 때 현물은 해지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럼 선물만 하나요? 선물은 해지를 안 그러면 하긴 달러를 하는데 이제 해지를 하면은 외국인들이 반대로 달러를 파는 효과가 뭐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벌고 그리고 금리도 먹고 이랬다고 전 옛날에 그거는 이거는 약간 달라요. 그건 약간 아. 결이 달라. 아. 그게 이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얘랑은 좀 다른 애예요. 아. 얘 그냥 별도의 새로운 얘네들은 주로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오케이. 이자율 재정 거래 네네네. 쪽을 이제 말씀을 아. 하시는 거고 그 얘는 해지를 해요. 얘는 시절 해지를 하고 이제 주로 그 현물 채권의 좀 진짜 큰 손들은 그냥 이제 주로 해외 중앙은행들이나 해외 뭐 보험사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해지를 안 하고 오케이. 그냥 사고요.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뭐냐면 이건 좀 내용이 복잡한 건데 채권을 사고 이제 해지를 해버려요. 네. 해지를 해서 약간 이자만 먹는 이자를 게. 이자를 먹고 이제 네. 더 정확하게는 그 금리 재정 거래를 하는 네,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는 얘네들은 이제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서 얘네들은 그 일반인들이 좀 알기는 어려워.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WGBI 인덱스에 들어온다. 얘네들은 거의 해지 안 해요. 그냥 판 노출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채권 선물이 좀 특이해. 채권 선물 되게 특이해.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 선물로 이제 주식을 한다. 그러면 증거금을 조금 넣고 솔직히 기관들은 증거금도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증거금 좀 넣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가가 오르면 레버리지 효과로 막 많이 먹잖아요. 네. 터질 때 많이 먹고 그러면 거의 주식의 움직임이 수익을 대부분 결정합니다. 물론 환이 이거를 약간 더 먹거나 덜 먹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성과의 거의 대부분은 주식이에요. 주식의 그러니까 금리의 움직임이 되겠네요. 금리 채권도.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도 주식하시는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은 해지 거의 환해지는 거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냥 뭐 주가가 오르는 게 훨씬 크니까 이거랑 벤치로 이제 해외에서 한국의 선물 국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금리 움직이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환해지는 거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게 걔네들한테는 이 선물 매매하는 애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죠. 근데 왜 파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환율이 높으니까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나는 금리 인하 보고서 들어왔는데 그치. 금리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금리야. 네. 인하 보고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은행이 환율 때문에 금리를 이제 못 내리겠네? 그럼 난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나 그동안 쌓아놨던 거 그냥 다 청산할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게 현재 채권 금리에서의 펀더멘탈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펀더멘털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핑계다? 갖다 붙여.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좀 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펀더멘털은 약간 좀 핑계다. 그러면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진정되기 위해서 뭐 관건이나 갖춰야 될 요건이 있다면 다행히. 뭐가 있을까요? 다행히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어. 뭘까요? 미국 셧다운이 임시 예산안의 통과를 통해서 뭐 이게 완전히 뭐 셧다운 그러니까 임시 예산안이라는 건 일단 언제까지 좀 미뤄두자는 거예요. 네네. 미뤄두자. 그 시간 동안에 의해서 일부 환율에 안정감을 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뉴스도 그렇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나 보다. 근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설명 별로 안 좋아해. 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네. 재정 방출. 음. 미국 정부의 재정 방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제 미국의 지준 시장이라고 하는 달러의 이제 근원 같은 거죠. 달러의 근원, 초단기 금리 시장. 1일짜리로 자금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맞아. 근데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여기를 볼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여기에 최근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연준이 QT를 종료한 이유도 이제 그것 때문인데 단기 금리가 여기에 1일물짜리로 이제 자금을 빌려주는 요 시장 있잖아요. 여기도 시장 금리가 있어요. 거래가 돼. 그리고 중앙 연준이 야 이제부터 우리는 4%야 딱 정하죠. 그러면은 얘도 4%에 정하도록 연준이 통제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주 웃기게도 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있던데 제가 자료 보고 보니까. 단기 시장 금리가 네. 단기 시장 금리가 지금 얘도 한 이틀 좀 늦게 나와요. 네, 빠졌어요 최근에 조금 그래도 저거보다. 네. 지금 한 이틀 전 종가 기준으로 얘가 36bp예요. 플러스를 연준 타겟을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연준 타겟을 거의 얘가 원래 약간 마이너스가 정상이거든요.
그걸 고려하면 36bp라는 거는 대략 기준금리를 2번 인상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하면 달러가 세지잖아요. 근데 지금 단기 시장에서는 금리를 2번 인상한 걸로 거래를 이미 하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단기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왔냐? 단기 쪽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을 빌려줄 사람 별로 없고 빌려 올려놓은 사람들은 많고 일일무 시장은 굉장히 활발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자금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달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요즘 약간 살짝 빠지긴 했지만 12월 중순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네.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하면 비미국 자산은 사실 엄청나게 큰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고 다행히 다행히? 오늘 오케이. 오늘 이제 구세주처럼.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라이프 보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자금 방출을 하면은 라이프 보트가 돼요. 네. 그래서 할 거야 실제. 왜냐면 공무원 월급만 줘도 이게 풀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정부는 자기 통장이 있잖아요. 정부 지금 통장이 뭐 8천억 달러 정도 있어요. CJ라고 하죠. 네. 요거를 이제 풀어서 쓰는데 이게 무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우리도 그렇지만 이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정부도 8천억 달러를 대충 뭐 필요한 나의 주머니 돈 중에서의 좀 쌓아놓은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깎아서 주는 거죠. 세금이 또 들어오면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임시 예산안이라서 돈을 제대로 쓰려면은 사실은 본 예산이 통과가 이제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필수적으로 쓰는 것만 하면은 그래도 구명보트가 일단 도착했다. 근데 이 구명보트는 오래 못 가.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이 재정 방출은 정말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부의 이 재정 스케줄은 정부도 모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오래 가려면 뭐 이게 그치. 필요하다라든지. 네. 12월 말까지. 그래도 한 2달은 보시네요. 12월 말까지는 일단 구명보트는 될 수 있다. 아, 문제는 없다. 다만 이게 변수가 너무 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요 재정 방출이나 그 미국 재무부의 이 계획들을 계속 이제 추적해 보는데 얘네들도 막 온갖까지 자기네들의 뭐 시뮬레이션과 미래 계획을 하는데 제가 맞는 꼴을 못 봤어. 맞아요. 자기네들도 이걸 잘 모르는 거야. 세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맞아요. 내가 얼마가 돈이 나갈지 이거를 얘네들도 재무부도 모르니까. 맞아요. 저도 이거를 그냥 대충 한 2달. 그리고 특히 왜냐면 이제 12월 중순부터 말까지가 원래 계절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요. 맞아요. 늘. 그래서 그 시절을 조금 조심하자.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자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한 요건을 좀 헤아려 보면 셧다운해서 그에 따른 재정 방출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마련된 그 구명 보트가 뭐 12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지나는 괜찮을 것 같아. 버틸 수 있지 한 않을까? 달인가? 네, 한 달? 지금이 한 달이네. 한 그쵸. 달이네요. 한 달이네요. 지금이 11월 11일, 11일이니까 예.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12월 중순에 있을 FOMC죠. 아, 그렇죠. 만약에 12월 중순에 FOMC가 산통을 깨버리면 산통을 2번 깼어 지금까지. 9월 달, 그러니까 아까 달러가 9월부터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FOMC 때문이에요. 매파적이나 그리고 10월 말 FOMC도 또 매파적이나 있죠. 그럼 별다른 일이 없으면 12월 중순 FOMC에서도 매파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얘네들이 뭔가 태도를 바꾸는 건 전혀 안 보이거든. 오히려 강해졌으면 강해졌죠.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 또 시장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 그때 QE 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아. 저의 많은 시나리오 중에 베스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금리 안 내리는 거? 네? 금리 안 내리는 거? 최악은? 설마? 최악은 금리보다도 네. 그 QE. 아, QE? 큐티님이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건 아닌 거고 이미 맞아요. 그건 결정이 됐고 이미 사실. QE를 해줘야 돼. 아까 그 라이프 보트 있잖아요. 라이프 보트는 그 재무부가 돈 푸는 게 라이프 보트고 QE가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QE는 베스트가 아니고 베이스 케이스쯤 되는 거예요? 베이스 QE. 어. QE는 제 생각에는 시간의 문제인데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 그건 그렇죠. 그건 100%야. 저도 뭐 그건 그래서 왜냐면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타이밍이 문제야. 타이밍이 연준이 이거를 빨리 해줄 거냐, 늦게 해줄 거냐 그 차이입니다. 연내해 줄 거냐, 지나서 뭐 다 터지고 해줄 거냐. 그럼 예를 들어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누구나 기대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확률이 좀 떨어졌어. 그렇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네. 점도표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도 있고 그럼 금리 인하하는 게 베이스고 안 하는 게 워스트고 QE까지 해주면 베스트인가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금리 인하 해주고 QE 해주면 QE까지 하면 베스트. 베스트. 정말 베스트. 금리 인하만 하면 베스트. 잠깐 하나 더. 하나 더 뭐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데 매파적으로 인하하면 안 돼. 어, 지금 9월, 10월에 매파적으로 인하해서 지금 이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단이. 사실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코인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코인 힘들죠. 금도 하루에 막 7%씩 빠지잖아요. 네. 그런 게 저는 사실은 이 유동성 문제였었다. 연준의 매파적 인하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입장이에요. 베스트는 말도 잘하면서 인하를 하고 QE까지 해야 된다. 아 이쁘게. 이쁘게 하면서 네. QE까지. 아 근데 이쁘게. 채팅창에서 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그 네.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면 주식 오르는 겁니까? 그럼 뭐 당연한 거죠. 네. 굳이 뭘 물어봐. 그래도 듣고 싶으신가 봐요. 확인하고 싶으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네,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도 미국 미국도. 주식도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덜 오르고 이제 신흥국 뭐 한국 다 다시 갑니다. 다시 가고. 다시 막 갑니다. 뭐 금, 비트코인 뭐 다 다 가요. 해피인데 제가 시나리오는 다 말씀드렸죠? 아니, 이제 그럼 반대쪽 시나리오 말씀해 주시죠. 중간은 뭐예요? 아니, 무서운 얘기 하려고 그래. 아까 무서운 얘기 워스트 가자. 무서운 얘기 가자. 무슨 얘기 가자. 잘하시거든요. 무슨 맨날. 얘기 가자. 그러니까 QE는 100%인데 네. 늦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하고 넘기는 거. 설마 파월 임기 끝나기 전까지 안 하는 거? 그 전까지 무조건. 해요. 그거는 해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파월도 제가 보기에는 파월도 QT를 중단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하는 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아까 단기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네. 이거는 너무 명백해. 지금 연준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정부가 또 돈 좀 방출하고 단기 금리가 아까 이제 플러스 36bp였는데 뭐 얘가 다시 한 20bp 이하 뭐 이렇게 좀 떨어지긴 해. 그래도 타겟을 넘어선 거긴 하지만 그러면 파월이 지금 돈 푼다고? 사실 그 주변에 아무한테 물어봐. 아무한테 물어보세요. 지금의 미국의 경제와 물가 상황에서 QE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은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QE예요? 맞아요. 지금 QT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 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QE를 해야 된다고 올해 초부터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좀 눈초리가 좀 이상해. 아니 물가가 이렇게 뭐 했는데 왜 QE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예,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다만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을 보는 이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눈에 보이죠. 이게 자꾸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는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실물 경제보다는 이제 자산을 보시는 그럼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QE를 빨리 해줘야 된다. QE를 안 하면 그러면 결국 미국 증시는 좀 버텨도 비미국 증시는 많이 빠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미국과 네. 비미국 간에는 이제 증시의 상대적인 거예요. 뭐 떨어진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네. 이제 돈을 많이 풀어주면은 비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거고 안 풀어주면 이제 미국만 좋은 거고. 돈을 풀어주면 올해 같은 거고 안 풀어주면 작년 같은 거네요. 심플하게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코인 하시거나 뭐 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풀어줘야 특히 더 좋은 거고 한국 주식은 요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경우의 수를 지금 헤아려 주시니까 이것도 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요즘에 이제 미국 뉴스 보시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위헌 판결도 어떻게 결론나는지도 좀 주목해서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것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자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네. 대법원에서 네. 뭐 폴리마켓인가요? 대략 지금까지 뭐 1, 2심에서 다 트럼프가 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 맞아요. 그 많이 졌어. 트럼프 졌어. 그럼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래나요? 예상이 안 되네.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반응할래나? 글쎄요. 왜냐면 얘기해 관세가 주세요. 저희한테 물어보지 말고. 관세가 사라지니까. 저도 궁금해서. 네. 관세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좋게 반응할래나?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네. 핵심은 보호무역은 한다예요. 보호무역 한다. 네, 네. 보호무역 한다. 그건 정해져 있어.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보호무역에는 밑에 수천 가지의 툴이 있어. 툴이 막 수도 없이 많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관세법도 복잡하고 뭐 대통령 행정명령 같은 것도 뭐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뭐 비상명령 수권법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많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잘 몰라. 맞아요.
그럼 원래 의회에서 관세는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잖아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거를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나도 위헌인가? 불법이라고 할게요. 불법 판결이 나도 트럼프는 툴을 만들 겁니다. 이게 이제 비상경 IEPA가 원래는 이제 비상시에 어떤 물건의 수급이 어렵거나 그것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제가 문제가 될 때 그거에 한해서 써라 이게 이제 70년대에 생긴 거거든요. 오일 쇼크 밑에 생긴 건데 그걸 이제 상호 관세로 그냥 전 나라에 다 때리니까 그렇죠. 이제 이걸 문제가 있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품목별로 때리는 식으로 바꾸면 그렇죠. 사실 문제가 없는데 오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만약에 지금까지 거둔 관세 돌려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혹시나 그렇게 되면 네. 금리는 되게 안 좋겠는데 그럼 바로 큐해 주지 않을까요? 대신 또 그러면 바로 연준이 트럼프를 싫어요. 아니 근데 더 딴 사람들도 있으니 아무리 파월이 그래도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좀 무서우니까 그거는 이제 베센트가 설득을 하겠죠. 그렇죠 가서 몰래 설득해서 야, 우리 큰일 났다. 나라 위해서 좀 일 좀 같이 해주라. 그렇지 지금 채권 발행을 해서 결국은 자금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돌려주려면 만약에 그게 돌려줘야 나오면 법이 돌려줄 돈이 없다. 없죠. 빚을 이렇게 내면 또 채권금리 급등한다. QE 좀 해줘. 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베센트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베센트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나. 그럼 오히려 위헌 판결이 나고 돌려줘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자산 가격에는? 그건 그만큼 유동성이 다시 쫙 풀리니까 전 세계로. 그게 네. 유동성이 풀릴 것이냐. 재무부가 부채를 그만큼 신규로 내면 그렇죠. 풀리는데 재무부가 연간 부채를 낼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까지 유예된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임시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네. 한도를 늘려주면 가능해요. 그렇게. 네. 근데 이제 임시 예산으로 야 우리 이제 내년 2월에 한번 다시 보자. 만약에 두 달 동안. 그러면은 이제 2달 동안 정말 배 쫄쫄 굶으면서 필수 그러니까 나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만 돈을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시간에는 내가 돈을 물어주고 싶어도 물어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안이 이제 임시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본 예산을 해. 근데 우리 지금 대법원에서 져가지고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예산을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따로 받으면 그만큼의 채권 발행 물량이 이제 생기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풀려요. 당장은 그래서 당장은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판결 나오는 게 원래 제가 옛날 뉴스 볼 때는 내년 네. 1부 뒤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요즘 뉴스 보니까 네, 뭐 빨리 올해 안에 나올 것처럼 얘기를 막 해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제가 법은 문외하죠. 그래도 그냥 이게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네. 근데 요즘 왜 그렇게 뉴스에서 뭐 틀지? 그리고 트럼프도 갑자기 2,000불 뭐 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갑자기 있으니까 막 급해진 느낌이에요, 저도. 뭔가 좀 네. 이렇게 빨리 나올래나 뭐 그런 느낌 들고 일단 대법원은 사실 아직 트럼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유리한. 근데 이제 트럼프 대법원가조차도 야, 이거는 법리적으로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네. 또 결과가 이제 물어주라고도 나올 거냐? 뭐 지금까지 가둔 건 됐고 뭐 이럴지.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또 이제 모르죠. 혹은 이거를 불확실하게 해서 또 누가 또 소송을 걸고 야, 돌려줘. 뭐 이렇게 또 소송을 걸면 그럼 또 이제 또 소송한 몇 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은 그 예상하기가 이거 예상하지 말까요, 그러면 우리?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요? 머리만 아프고 오케이. 막상 나중에 돈을 못 벌어.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거면 위헌 판결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못 해줬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네. 유동성 쪽 어제 나와봐야 대학 아는 답을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법적인 거는 제가 잘 그럼 모르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유동성이라든지 관세 위헌 판결 여부라든지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여쭤봤는데 이 밖에 12월까지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주목해야 될 다른 변수가 있을지 포함해서 좀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면 다 어떨까요? 얘기했는데 정리해서. 요컨대 책으로 작가니까 요컨대 뭐 한 달락. 요컨대 그냥 이것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들으면 일부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일단 핵심 키 차트는 유로달러 환율. 원달러 아니에요? 유로달러. 큰형님들. 유로달러 환율이다. 네. 유로달러 지금 달러가 아직은 이제 강세니까 이게 계속 강해지는지,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해라. 만약에 앞으로 뭐 이번 주 다음 주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해서 계속 그래도 달러가 세네. 그러면 일단 쉬자. 유로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지 환율이. 그렇게 되면 아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권도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금리 계속 오르고.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12월까지도 계속 달러가 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다만 지금부터 12월 초까지의 변수는 이제 재정 방출은 아마도 뭐 지금 아직 결론 아직 안 났지만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네. 트럼프가 사인하면 일단 임시 예산안으로 자금이 이제 풀리고 안타깝게도 여러분들한테 그 아까 그 기준금리 대비해서 지금 괴리가 얼마나 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일물 차트는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가 좀 어려운 프레드에 차트인데. 가면 데이터가 있긴 있어요. SOFR 데이터도 있고 하니까. 예, 프레드에서 찾을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쉽게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엑셀 한번 돌리긴 해야 됩니다. 예, 아니면 이제 스프레드 나온 게 아니니까. SOFR 금리를 체크를 해보시면 아. 이게 우리가 소포라고 하는 SOFR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괴리가 나 있는가. 네. 구글에서 아마 SOFR이라고 찾으시면 이제 맞아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죠. 하나는 유로 달러 환율, 하나는 소포 금리의 괴리율. 이 두 개를 봐서 정부 재정 방출 때문에 아마 괜찮아질 것 같긴 해. 제가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는. 근데 혹시라도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보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 파는 매도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조심스럽게. 근데 아까 좀 도망가라라고 하셨는데 그 자산 결론은 아니고 매수라는 게 있잖아요. 결론은 어디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결론 아니고 네. 그냥 뭐 예금 안전지대가 어딜까? 예금? 예금 예금은 또 너무 재미없으니까. 달러. 비트코인으로 도망가는 거 어떠세요? 아니 비트코인은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얘가 변동성이 크고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이 유동성의 부족에서 피해를 입어요. 피해를 입어.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자산 안 됩니다. 혹시라도 뭐 금은 좀 모르겠는데 금 선물은 또 아니고 왜냐면 이제 금 선물의 영향을 또 금 선물이 좀 안 좋은 방향 영향을 받아. 이 유동성에. 왜냐면 금 선물이 유동성 그 레버리지가 25배이기 때문에 그 7% 하루에 빠졌을 때도 선물 시장이 상산이네요, 바로. 네. 그러니까 귀금속이 원래 유동성에 되게 민감해요. 원래.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이긴 한데 네, 네. 이게 변동성 생각하면은 지금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 현금, 달러 단기채 네. 쪽이 그나마 도망갈 수 있는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달러 환율도 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원화 예금이나 원화 현금이 그렇게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자산 이럴 때는 보통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미국 채금리는 그래도 뭐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4.0, 4.1 왔다 갔다 하죠. 4.11 오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안정적인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달러 단기물 쪽이 피난처는 된다. 만약에 이렇게? 유로 달러 환율 계속 그러니까 네. 달러 계속 강세되고 저 소파 금리 오르면 네. 그게 안전자산이다. 네, 그러면 달러 단기물이 이제 안전자산이니까 계속 달러 단기물을 갖고 계시다가 지금 뭔가 이제 그 아까 가격 지표죠. 가격이 먼저 움직이니까 유로 달러 환율과 소퍼 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이건 재정 방출의 효과가 좀 있네. 괜찮네. 그럼 이러한 식의 재정 방출이면은 뭐 12월 중순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12월 중순 이후는 더 조심해야 돼. FOMC 있을 때. 네, 그때 FOMC의 시나리오 그리고 원래 계절적으로 그때 안 좋아요. 12월 말이 계절적으로 유동성이 늘 말라요. 그래서 그때는 또 조심해서 좀 피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준점을 이제 도망갈 기준점 마련해 주셨고 네. 피난처 알려주셨고 네. 다시 되돌아올 시점은 아까 이제 피할 시점에 반대 상황이 되면 QE. 그러면 되는 거예요. QE. 그 라이프 보트예요. 이거 정부의 재무부의 이 자금 방출은 라이프 보트일 뿐이고 지금 배에 빵꾸 나잖아요. 그 빵꾸를 막을 수 있는 건 QE예요. 새로운 아예 배를 보내주든지 QE가 네, 새로운 배를 보내주든지. 네.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QE 규모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 진짜 맞아. 거거익선. 그건 당연한데 예를 들어 뭐 꼴랑 뭐 50억, 100억 이런 너무 게 작아.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그 약간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전망치는 월 한 최소 200억 달러 이상은 될 것이다. 그거 뭐 MBS나 국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없고. 상관없다기보다는 국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국채 만기를 또 이제 그 단기물로 할 거예요. 단기물로. 물론 장기물 하면 좋겠지만 장기물로 할 리는 거의 없고 네, 단기물로만 해도 효과가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단기물만 해도 장기물 국채 금리가 떨어져. 왜 그러냐면 단기물 국채로 하면 단기물을 살 거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물 발행을 늘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장기물 발행을 줄여도 되거든. 그럼 수급장, 상극상 장기물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물 국채 매입을 했던 과거 2019년의 사례도 단기물 19년의 사례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금이 풀리면서 다시 에브리바디 해피한 어허. 상황이 오기를 200억 달러로 월 해야 된다 최소한 그래도 최소. 왔으면 좋겠다. 월. 네. 월 당연히. 아마 이번에 QT 했을 때가 국채가 350억 달러를 하다가 그걸 좀 줄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QT 하다가 지금 이제 중단을 했는데 국채 월 200억 달러 이상은 그래도 해야 최소량은 되지 않겠다. 네. 이것보다 더 직접적일 수 없을 만큼 지금 기준점 마련해 주셨지 그러니까. 어디로 대피했어야 너무 될지 디테일해, 알려주셨지 너무 디테일해. 돌아갈 시점 새로운 얘기 좀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네, 네. 세 번째로 가지고 너무 제가 좀 얘기했어요. 디테일한 거 좋습니다. 네. 시기, 아주 시나리오, 탈탈. 네. 라이프 보트 네.
배 빵꾸 났어. 네. 지금 침몰하고 있어서 달러 원 환율이 네. 이때 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음.